미국 최고의 시사 주간지 수석 분석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국가들의 국력을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죠. 그런 그가 컴퓨터 화면 앞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이 세계 6위라니, 일본보다 위라니, 프랑스보다 위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오류가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제야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심에서 당혹으로, 당혹에서 경이로.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벌어진 일이었죠.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던 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외조부였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외조부가 왜 그토록 한국을 특별하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70년 만에 알게 된 겁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나라의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냉철한 분석가의 심장을 뛰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올해로 46살이 됐고 US 뉴스 애널드 리포트에서 20년째 세계 각국의 국력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건 지난 2024년 가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세계 최강국 순위 보고서 마감이 코앞이었거든요. 연구팀이 올려준 최종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이었죠. 미국이 1위인 건 당연했고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 독일이 4위, 영국이 5위. 여기까진 예상대로였습니다. 문제는 6위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저는 모니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7위는 프랑스였고 8위는 일본이었죠.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제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 BTS라는 가수가 유명하다는 것, 그 정도였죠. 그런 나라가 세계 6위라고요. 지파로 조달러 경제대국 프랑스보다 위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구팀장을 불렀습니다. 데이터 검증을 다시 하라고 지시했죠. 제가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거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중국 경제는 거품이었고 저는 업계의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국가들을 경계하게 됐습니다.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그런데 연구팀이 가져온 재검증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어요. 군사력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5위권이었고 방위산업 수출은 급성장 중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였지만 기술 혁신 지수는 상위권이었죠. 게다가 문화 영향력은 측정 불가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휩쓸고 있었거든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땅도 좁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6위가 된 거지? 그 순간 문득 외조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외조부. 어린 시절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었죠. 코리아 사람들은 특별해.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는 순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외조부가 본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였던 걸까?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정말 이 순위에 걸맞은 나라인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편집국장 마크 휘틀리에게서 호출이 왔어요.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마크는 창문을 등지고 서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국 순위권이라며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그래서 검증을 다시 했다고 답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마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마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잡지의 주요 광고주 중에 일본 기업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한국 순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아래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광고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위를 조작하라는 말이냐고 물었죠. 마크는 조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고 했어요. 가중치를 조금 다르게 적용하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저를 내보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크의 제안이 솔깃한 부분도 있었어요. 어차피 저도 한국 순위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중치를 살짝 조정해서 한국을 8위나 9위 정도로 내리면 어떨까? 그러면 광고주 문제도 해결되고 제 의심도 풀리고요. 하지만 동시에 찝찝했습니다. 분석가로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금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조정이라도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그 원칙을 지켜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캐서린에게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캐서린은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 고민을 듣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죠. 그 나라가 정말 과대평가된 건지 직접 확인해 볼 생각은 없느냐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직접 가보라고요.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20년간 숫자만 봐왔다면서요. 가끔은 현장을 봐야 진짜가 보이는 법이라고요.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저는 분석가이지 기자가 아니에요. 현장 취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캐서린 말이 맞았습니다. 책상 앞에서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였어요. 그렇다고 바로 결심이 선 건 아니었습니다. 출장을 가려면 명분이 필요했고 편집국장을 설득해야 했거든요. 무엇보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가서 확인해봤는데 정말 한국이 과대평가된 거면 어쩌지? 아니면 반대로 데이터가 맞는데 제가 또 아시아에 속는 거면 어쩌지? 어느 쪽이든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천장을 보며 외조부 생각을 했습니다. 외조부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겁먹지 마라 제임스. 진실은 항상 확인할 가치가 있단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다가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됐죠. 마크 편집국장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결정하라는 무언의 재촉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제경제 콘퍼런스가 워싱턴에서 열렸어요. 세계 각국의 싱크탱크 대표들과 언론사 분석가들이 모이는 연례 행사였죠. 저도 당연히 참석해야 했습니다. US 뉴스 애널드 리포트를 대표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콘퍼런스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아시아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객석에 앉아서 메모를 하고 있었죠. 그때 무대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소 소장 나카무라 케니치였어요. 61살의 백발 신사였는데 일본 재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소장은 마이크를 잡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일부 서방 언론에서 한국의 국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요. 특히 한국이 일본보다 상위에 랭크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데이터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확한 분석이 국제사회에 혼란을 준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카무라 소장이 직접 우리 잡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우리 보고서를 겨냥한 발언이었거든요. 주변에 앉은 다른 분석가들이 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메모장만 들여다봤어요. 나카무라 소장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의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군사력도 미국의 지원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고 경제도 대기업 몇 개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라고 했습니다. 문화 영향력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로 일본 측 참석자들이었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 소장을 향한 건지 아니면 제 자신을 향한 건지요. 콘퍼런스가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후배 기자 데이빗 첸이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인 데이빗은 아시아 이슈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소장 발언 들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빗이 말을 이었어요. 선배 생각은 어떠냐고요. 한국이 정말 과대평가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요. 데이터상으로는 한국이 6위가 맞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데이빗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직접 가보면 어떻겠냐고요. 자기는 대만에서 자랐는데 한국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다면서요.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그 순간 며칠 전 아내 캐서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끔은 현장을 봐야 진짜가 보인다던 말이요. 두 사람이 똑같은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나카무라 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한국을 폄하할 때 보였던 자신만만한 표정이요. 그 표정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만약 나카무라 소장이 옳다면 저는 데이터를 수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만약 그가 틀렸다면요. 그렇다면 저는 제 분석을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기로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캐서린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겠다고요. 캐서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다면서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죠. 외조부님 생각도 나겠다고요. 외조부가 그렇게 좋아하던 나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외조부 생각이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70년 전에 외조부가 피 흘려 지킨 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국장 마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출장을 가겠다고 했어요. 데이터 검증 차원에서 현장 취재가 필요하다고 명분을 댔죠. 마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면서 허락해줬어요. 아마 제가 한국에 가서 한국이 과대평가됐다는 증거를 가져오길 바랐던 거겠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바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행 비행기였어요. 그리고 한국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 현황, 방위산업 수출 실적, 문화 콘텐츠 수출 규모.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숫자들이 진짜일까? 일주일 후면 알게 되겠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반도가 보였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정말 이 작은 땅에서 세계 6위의 국력이 나온단 말인가. 여전히 믿기 어려웠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를 나섰을 때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외신 담당 김서연이었어요. 32살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줬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서연이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습니다. 인천공항이 몇 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다는 것. 공항철도를 타면 서울 도심까지 43분밖에 안 걸린다는 것.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눈에 들어온 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과 달랐어요. 어딘가 덜 발전된 아시아 도시의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미국 어느 대도시 못지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깨끗하고 정돈돼 보였죠. 그래도 저는 쉽게 감동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은 중국에도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속이었습니다. 첫 일정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김서연이 예약을 해뒀다면서 그곳으로 안내했어요. 서울 용산에 있는 거대한 기념관이었죠. 입구에 들어서니 한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학예연구관이었어요. 63세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강민수 학예사가 기념관을 안내해줬습니다. 한국전쟁 전시관부터 시작했어요.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한 이야기. 중공군 개입으로 다시 후퇴했다가 치열한 전투 끝에 휴전에 이른 과정. 교과서에서 읽은 내용이었지만 실제 유물과 사진을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강민수 학예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외조부가 참전했다고요. 로버트 밀러라는 이름의 미 육군 병사였다고요. 강민수 학예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참전 용사 기록 보관소에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요. 저는 그냥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70년도 더 된 기록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시관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보여주는 섹션이 있었어요. 전쟁 직후의 폐허 사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잿더미였죠. 그 옆에는 현재 서울의 스카이라인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강민수 학예사가 설명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고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당시 필리핀보다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100년은 걸릴 거라고 했대요.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죠. 강민수 학예사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경제성장이야 다른 나라도 했잖아요. 중국도 했고 싱가포르도 했고요. 그게 왜 한국만 특별하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념관 투어가 끝날 무렵 옥외 전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전투기와 전차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한국군이 사용했던 무기들이었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 좀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신형 무기들이었어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전시돼 있었죠. 강민수 학예사가 설명했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무기들이라고요. 한국이 만든 전차가 유럽을 지키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국이라고요. 그것도 유럽에다가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수출을 하고 있다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빌딩 숲이었죠. 김서연이 저녁은 뭘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세계 6위일 수 있을까? 오늘 본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실제 한국은 많이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예상이 빗나가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강민수 학예사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외조부님 기록을 찾았다면서요. 오늘 시간이 되면 기념관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제 부탁한 건데 벌써 찾았다고요. 그것도 70년도 넘은 기록을요. 반신반의하면서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수 학예사가 자료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죠. 강민수 학예사가 조심스럽게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 육군 이병 로버트 밀러. 1951년 낙동강 전투 참전. 부상으로 후송 후 귀국. 외조부의 기록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외조부의 이름이 공식 문서에 적혀 있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외조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전쟁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끔 코리아는 특별한 나라라고만 하셨죠. 강민수 학예사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낙동강 전투 당시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 젊은 미군 병사들이 참호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외조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시대의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어요. 강민수 학예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낙동강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에 대해서요. 1950년 8월 북한군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한국은 멸망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남은 땅이라고는 부산 주변 좁은 지역뿐이었죠. 그때 미군과 한국군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최후의 방어선을 쳤다고요. 외조부도 그 전투에 참여했던 겁니다. 20살도 안 된 나이에 바다 건너 낯선 나라에 와서 총을 들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외조부는 한 번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학예사가 한 가지 더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에게 보낸 감사장이었어요. 외조부 이름 앞으로 발송된 거였죠. 날짜를 보니 1990년이었습니다. 외조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이었어요. 저는 그 감사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로버트 밀러 씨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외조부가 이 감사장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고 계셨겠죠. 외조부는 뉴스를 열심히 보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강민수 학예사가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분들은 한국인들에게 은인이라고요. 그분들이 피 흘려 지켜준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라고요. 한국인들은 그걸 절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 완전히 와닿지는 않았어요. 70년 전 전쟁과 지금의 한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강민수 학예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낙동강 전적지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외조부가 실제로 싸웠던 곳이니까요. 마지막 날 일정이 비어 있다면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저는 관광하러 온 게 아니라 데이터 검증하러 온 거였으니까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료실을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조부가 어린 저를 무릎에 앉히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코리아 사람들은 특별해 제임스.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 그 말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외조부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자신이 싸운 나라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문득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서연이 오후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창원에 있는 방위산업단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K 전차를 만드는 공장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외조부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번 출장이 단순한 데이터 검증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철도를 타고 경상남도 창원으로 향했죠. 서울에서 창원까지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고속철도가 시속 300km로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산과 들과 도시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창원역에 도착하니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관 박준혁이었어요. 39살의 과묵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악수를 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준혁이 차를 몰고 우리를 방위산업단지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간단한 설명을 해줬어요. 창원은 한국방위산업의 심장이라고요.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지상 무기 대부분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방위산업단지 입구에는 철저한 보안 검색이 있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소지품 검사, 촬영 장비 제한. 군사시설이니 당연한 절차였죠. 검색을 마치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K 흑표 전차 생산 라인이었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 안에 조립 중인 전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철제 차체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작업하고 있었죠. 현대로템 수석 엔지니어 이창호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1살의 과묵한 장인 스타일이었어요. 헬멧과 보안경을 나눠주더니 생산 라인을 직접 안내해줬습니다. 이창호 수석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3세대 전차라고요. 복합장갑, 자동장 전장치, 피하식 별장치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파워팩이라고 불리는 엔진과 변속기 조합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좋은 전차를 만들지 않느냐고요.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 같은 전차들이 있잖아요. K가 그것들과 뭐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이창호 수석이 대답했습니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우리가 약간 앞선다고요. 하지만 진짜 차이는 가격과 납기라고 했습니다. K는 독일 전차보다 30% 저렴하고 납기는 훨씬 빠르다고요. 박준혁이 추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 국가들이 급하게 무기를 찾았다고요. 독일의 전차를 주문하면 5년을 기다려야 했죠. 미국도 우크라이나 지원하느라 여력이 없었고요. 그때 한국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창호 수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 전차 180대를 주문했을 때 우리는 3개월 안에 첫 물량을 납품했다고요.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대요. 3년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해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개월 만에 전차를 납품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창호 수석이 제 의문을 읽었는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전쟁 준비 상태였다고요. 북한과 휴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었죠. 그래서 무기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비상시에 대비한 생산 역량이 항상 준비돼 있었던 거죠.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슬픈 역사가 역설적으로 강점이 된 거였어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70년이 세계 최고의 방산 역량을 만들어낸 거죠. 생산 라인 투어를 마치고 회의실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직접 보면 알게 될 거라고요. 왜 유럽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서 직접 본 생산 라인은 어떤 데이터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세계 6위라는 게 과연 과대평가일까요? 공장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K 전차 한 대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검은색 차체에 태극 마크가 선명했죠. 55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묵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 자유세계를 지키고 있다니. 이상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펜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것을 봤다는 건 알겠는데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됐거든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넷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화상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폴란드 육군 대령 야체크 코발스키였습니다. 2022년 K방산 도입 당시 실무 담당자였던 인물이죠. 박준혁이 연결해준 인터뷰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야체크 대령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48살의 군인다운 인상이었죠. 짧게 깎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늦은 폴란드에서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야체크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옆 나라니까요. 다음 차례가 우리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폴란드 정부는 급히 군비 증강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체크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군이 보유한 전차 대부분은 소련제 구형 장비였다고요. 현대전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새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급하게요. 처음에는 독일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레오파드 이 전차를 만드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독일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죠. 주문하면 5년 후에 납품할 수 있다고 했대요. 생산 라인이 느리고 주문이 밀려 있다면서요. 5년이요. 야체크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쟁은 내일 터질 수도 있는데 무기가 5년 후에 온다니. 그건 농담 같은 대답이었죠.
미국에도 요청했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전력을 쏟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한국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야체크 대령은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했어요. 한국이요? 우리가 아는 한국말인가요? K-팝이랑 삼성 만드는 나라 말인가요? 그 나라가 전차를 만든다고요. 하지만 자료를 검토해보니 놀라웠다고 합니다. K 흑표 전차는 독일 레오파드와 성능이 대등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섰죠. 가격은 30% 저렴했고요. 결정적인 건 납기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3개월 안에 첫 물량을 납품하겠다고 했거든요. 야체크 대령이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3년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했더니 진짜 3개월이 맞다고 했죠. 믿기 어려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개월 후 폴란드 항구에 K 전차가 도착했습니다. 야체크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두에서 전차가 내려오는 걸 봤을 때 눈물이 났다고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냐고 물었습니다. 야체크 대령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유럽의 강대국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이 손을 내밀었다고요. 그게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야체크 대령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도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산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북한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폴란드의 상황을 이해했던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겪어본 나라만이 전쟁의 공포를 안다. 야체크 대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기에 우리를 도왔던 거라고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야체크 대령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고요. 숫자나 순위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화상 연결이 끊어진 후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검게 꺼져 있었지만 야체크 대령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눈물이 났다고요.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력을 숫자로만 분석해왔습니다. GDP, 군사비, 수출액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야체크 대령의 증언은 숫자에 담기지 않는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신뢰, 연대, 공감, 그런 것들이요. 한국이 폴란드를 도운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 이해가 3개월 만에 납품을 가능하게 한 거였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전화였죠. 발신자를 보니 편집국장 마크 휘틀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마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톤이었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취재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예정대로 일주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요. 마크가 말을 끊었습니다. 취재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직 일정이 절반도 안 끝났는데요. 마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본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카무라 소장이 국제 언론에 기사를 띄웠다는 거죠. US 뉴스 분석가가 한국에 매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수라고요. 저는 정당하게 취재하러 온 건데요. 마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도 안다고요. 하지만 기사가 나가버렸고 본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광고주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 특히 일본 기업들이요. US 뉴스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면서 광고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답니다. 이사회에서도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요. 마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장 귀국해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보고서 순위는 자기가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9위 정도로 내리면 일본 측도 어느 정도 만족할 거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데이터가 맞는데도 순위를 내리라는 거냐고요. 마크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잡지의 생존이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재촉했어요. 오늘 중으로 항공편 바꿔서 돌아오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마크의 제안이 솔깃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순위를 조정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광고주도 만족하고 직장도 지킬 수 있고요. 한국을 6위에서 9위로 내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어차피 숫자 몇 개 차이인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주 동안 제가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전쟁기념관에서 본 외조부의 기록. K 전차 생산 라인의 열기. 야체크 대령의 떨리는 목소리. 그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나요? 아니었죠. 데이터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 영향력.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6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순위를 내려야 하죠? 광고주가 불쾌해서요. 일본이 싫어해서요. 그게 분석가가 진실을 왜곡할 이유가 되나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으니까 정신이 좀 맑아졌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46살의 중년 남자. 20년간 분석가로 살아온 사람. 지금 기로에 서 있었죠. 외조부 생각이 났습니다. 외조부였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냐, 제임스.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거였죠. 남은 일정을 마저 소화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을 때 김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확인하려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자고요. 김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을 잘 못 잤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마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데이터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잡지의 생존이라고요. 정말 그런 걸까요? 생존을 위해 진실을 포기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일정은 조지아 대사관 참사관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한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조지아 대사관 참사관을 만나기로 한 약속은 오후였습니다. 오전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어요. 저는 호텔방에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크 편집국장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세계 6위가 맞는 걸까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일까요?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었죠. 자신만만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중국 경제는 제가 예측한 것처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죠. 그 이후로 저는 업계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과대평가 전문가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닐까요? 한국에 와서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지표, 방위산업 수출 실적, 경제 성장률, 문화 콘텐츠 수출액. 숫자들이 화면에 가득 찼지만 갑자기 그 숫자들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숫자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통계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어쩌면 한국 정부가 숫자를 부풀린 건 아닐까요? 어쩌면 제가 취재한 사람들이 좋은 면만 보여준 건 아닐까요?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K 전차 공장도 어쩌면 쇼를 위해 꾸며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야체크 대령의 증언도 미리 짜놓은 각본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호텔방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프런트에 전화해서 김서연에게는 잠깐 산책하고 오겠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호텔을 나섰죠.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관광객들. 다들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한참을 걷다가 작은 분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름한 가게였어요. 빨간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죠. 배가 고프지는 않았지만 왠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가게 안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죠.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하셨어요. 영어를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손짓으로 메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떡볶이와 순대를 시켰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뚝배기에 담아서 내오셨죠. 빨간 떡볶이와 까만 순대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매웠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계속 손이 갔죠.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부터 최근 컬러 사진까지. 아주머니의 인생이 담긴 사진들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결혼 사진, 아이들 사진, 손자 사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도 한국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분이겠구나. 어쩌면 전쟁 직후의 가난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요. IMF 때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떡볶이를 팔면서 웃고 계시죠. 저는 음식을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5,000원이었어요. 미국 돈으로 4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이 적은 돈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이상하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또 오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는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가짜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방금 만난 아주머니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도, 그 음식도, 그 따뜻함도요. 어쩌면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데이터와 숫자에만 매달려서 눈앞에 있는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끝까지 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오후에 조지아 대사관 참사관 니노 게오르기아제를 만났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조지아 대사관에서였죠. 37살의 젊은 외교관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니노 참사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요. 조지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특별한 나라라면서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특별하냐고 물었죠. 니노 참사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조지아는 작은 나라라고요. 인구 370만 명의 소국이죠. 역사적으로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수백 년간 수탈당하고 억압받았어요. 소련이 붕괴된 후 조지아는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전 세계가 조지아를 그루지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러시아식 발음이었어요. 조지아 사람들에게 그건 치욕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의 흔적이니까요. 조지아 정부는 전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조지아라고 불러달라고요. 그루지아가 아니라 조지아로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귀찮다는 듯이 무시했죠. 러시아 눈치를 보는 나라들도 있었고요. 그때 한국이 나섰습니다. 니노 참사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20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기를 바꿨다고요.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요. 저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했냐고요. 조지아와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멀고 역사적 연결점도 별로 없잖아요. 니노 참사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특별한 이유라고요. 한국은 조지아의 아픔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35년간요. 그 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일본식 이름을 강요받았고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됐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했던 겁니다. 니노 참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조지아 대사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우리는 당신들의 아픔을 압니다. 우리도 이름을 빼앗긴 적이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들을 조지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요?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손을 내미는 거요. 아무런 데가 없이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요. 니노 참사관이 추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이후로 조지아는 한국에 특별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요. 비자 면제요. 한국인은 조지아에 비자 없이 1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하거나 공부해도 되고요. 1년이 지나면 옆 나라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리셋됩니다.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거죠. 이 혜택은 미국인도 유럽인도 일본인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한국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니노 참사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국력은 단순히 돈이나 무기만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공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대사관을 나서면서 니노 참사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좋은 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미국도 강하고 중국도 강하고 러시아도 강하죠. 하지만 좋은 나라는요?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대가 없이 손을 내미는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그게 한국이 세계 6위인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숫자에는 담기지 않는 가치요.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신뢰요. 그런 것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서연이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CJ E&M 방문과 한식당 대표 인터뷰가 예정돼 있다고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니노 참사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그 말이요. 6째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CJ E&M을 방문했어요.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출하는 회사죠. 서울 상암동에 있는 거대한 사옥이었습니다. 김서연이 안내를 맡았고 회사 관계자가 시설을 보여줬어요. 스튜디오를 둘러봤습니다. 드라마 촬영장, 음악 프로그램 세트, 편집실. 모든 게 최첨단 장비로 갖춰져 있었죠.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만든 콘텐츠가 전 세계 190개국으로 수출된다고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고요. 미국에도 할리우드가 있고 영국에도 BBC가 있잖아요.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관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감정에 솔직하다고요. 사랑, 가족, 우정.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는데 과장 없이 진심을 담는다고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따뜻함이 있다고요. 밥 먹었어. 어디 아픈데 없어. 이런 대사들이요. 다른 나라 드라마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섬세한 배려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국 드라마를 몇 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내 캐서린이 추천해줘서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봤는데 어느새 빠져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CJ E&M 방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윤미정 대표를 만났습니다. 뉴욕에서 미슐랭별을 받은 한식당의 창업자였죠. 지금은 서울에 본점을 내고 역진출한 상태였습니다. 53살의 윤미정 대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00년대 초반 뉴욕으로 건너갔을 때 한식당은 인정받지 못했다고요. 한국 음식은 그냥 아시안 푸드의 하나일 뿐이었죠. 제대로 된 파인다이닝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미정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식의 진가를 알리기 위해 15년을 노력했다고요. 발효라는 한식의 핵심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김치, 장류, 젓갈.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발전시켜온 발효 문화를 뉴욕 입맛에 맞게 풀어냈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미슐랭 별을 받았고 뉴욕타임스가 극찬했어요. 이제 뉴욕에서 한 식당은 최고급 레스토랑 대접을 받습니다. 올해 뉴욕에서 미슐랭 별을 받은 한식당이 11곳이라고요. 프랑스 식당 9곳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식의 본고장에서 한식이 프랑스 요리를 제친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었습니다. 윤미정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식에는 철학이 있다고요.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대요. 음식과 약은 같은 뿌리라는 뜻이죠. 한국인들은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 철학이 현대인들에게 어필한 거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에 지친 사람들이 한식의 건강함과 깊은 맛에 끌리게 됐다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의 따뜻함, 음식의 철학. 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거요. 정. 영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죠. 사랑보다는 가볍고 우정보다는 깊은 감정이에요. 가족 같은 친밀함이라고 할까요? 그게 한국 콘텐츠에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늘 취재가 도움이 됐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분명히 강력했습니다. 데이터로도 확인됐고 현장에서도 느꼈죠. 하드 파워인 군사력도 인상적이었고요. 외교력까지 더하면 한국이 세계 6위라는 게 점점 납득이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뉴욕에서 마크 편집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위를 내리라는 압박이요. 제가 아무리 확신을 갖더라도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남은 일정은 이노스페이스 방문이었죠. 민간 우주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진실을 쓸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7째 날 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 일정이었습니다. 오전에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를 방문했어요. 민간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남 고흥에 발사장이 있지만 저는 서울 본사에서 관계자를 만났죠. 홍보팀의 한지우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인상적이었죠. 회의실로 안내하면서 회사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2016년에 설립됐다고요. 겨우 6년 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독자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다고요. 세계에서 10번째로 민간 우주 발사 기업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주 발사체요. 그건 미국의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거대 기업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그걸 해냈죠? 한지우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다고요. 한국은 우주 후발주자였으니까요. 대기업도 아니고 스타트업이 우주 발사체를 만든다고.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하지만 창업자와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자금으로 연구를 계속했고 수많은 실패를 겪었죠.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발사체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걸 봤을 때 모두가 울었다고요. 저는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었습니다. 쉬운 길을 가면 될 것을 왜 어려운 길을 선택했냐고요. 한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안 된다는 말을 싫어한다고요. 누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한국인의 DNA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였거든요. 전쟁기념관의 강민수 학예사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한지우가 한 가지 더 보여줬습니다. 회사의 로드맵이었어요. 2030년까지 달 탐사 계획이 있다고요. 민간 기업이 달에 간다고요. 또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 해낸 적이 있으니까요. 6년 만에 우주 발사체를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달에 가겠다고 하면 정말 갈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회사를 나서면서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요.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이제는 인정하게 됐다고요. 한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한국은 아직 성장하는 나라라고요. 지금 보신 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허풍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에너지를 직접 느꼈으니까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현재의 성과를 이뤄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쓰기로요. 한국은 세계 6위가 맞았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한 거였어요. 마크 편집국장의 압박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분석가로서 거짓을 쓸 수는 없었어요. 그건 20년간 지켜온 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아내 캐서린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어요. 캐서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심을 지지해줬죠. 당신이 옳다고 믿는 걸 해요. 캐서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 편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왜 세계 6위인지 제가 직접 확인한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크 편집국장과 마주해야 하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왜 세계 6위인가?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 파워, 외교력. 4가지 축으로 분석을 정리했죠. 각각의 영역에서 한국이 보여준 성과와 잠재력을 데이터와 현장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14시간 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가서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마크 편집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후배 기자 데이비 첸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뉴스 봤냐고 물었어요. 저는 뭔 뉴스냐고 되물었습니다. 데이빗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국제경제뉴스 사이트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US 뉴스 분석가 한국의 매수 의혹. 일본 경제연구소 소장 공식 문제 제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카무라 소장이 정말로 기사를 터뜨린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취재하는 동안 그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US 뉴스의 제임스 카터 분석가가 한국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한국 순위를 높였다는 의혹이 있다. 나카무라 소장은 한국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내용이었죠.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정당하게 취재하고 데이터를 검증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기사는 이미 나갔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크 편집국장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크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지도 않고 말을 시작했어요. 상황이 복잡해졌다고요. 광고주들이 난리가 났고 이사회에서도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잡지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정당하게 취재했고 데이터도 검증했다고요. 나카무라 소장의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요.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 6위 보고서를 그대로 내보내면 잡지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자기가 수정하겠다고요. 한국 순위를 9위 정도로 조정하면 일본 측도 어느 정도 만족할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 난리가 진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타협하는 게 나았습니다. 순위 몇 개 차이로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강민수 학예사,
박준혁, 야체크 대령, 니노 참사관, 윤미정 대표 한지욱. 그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조부 생각이 났습니다. 외조부는 한국을 특별한 나라라고 했었죠. 70년 전에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는데 제가 거짓으로 그 성과를 깎아내려도 될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순위를 조정할 수 없다고요. 데이터가 맞고 현장 검증도 끝났으니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고요. 마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라고 했어요. 기사가 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책임지겠다고요. 그리고 마크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제가 뭘 한 거죠? 편집국장에게 대들고 나온 거잖아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제가 옳다고 믿는 선택을 했으니까요. 자리로 돌아와서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했죠. 이제 이걸 지켜내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캐서린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나카무라 소장의 기사, 마크 편집국장과의 대화, 제가 내린 결정까지요. 캐서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캐서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언제나 옳은 일이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 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의 생계는요? 캐서린은 대학 교수니까 수입이 있지만 제 월급이 없어지면 생활이 빠듯해질 거였습니다. 캐서린이 제 마음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된다고요. 하지만 양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당신이 거짓을 쓰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 지금 힘들어도 진실을 지키는 게 낫다고요. 저는 캐서린을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죠. 마크 편집국장의 말대로 하면 간단했습니다. 순위를 조정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됐어요. 나카무라 소장의 공격도 잦아들 거고 광고주들도 진정될 거였죠. 평화로운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외면하는 거였죠. 분석가로서 20년간 지켜온 원칙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문득 외조부 생각이 났습니다. 외조부도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이 있었겠죠. 한국 전쟁에 참전할 때요. 낯선 나라의 전쟁에 목숨을 걸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집에 있으면 편했을 텐데요. 하지만 외조부는 같습니다. 왜요?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자유를 지키는 게 옳다고 믿었으니까 바다 건너 낯선 땅에서 총을 들었던 거죠. 저도 같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편한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요. 외조부였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옳은 일을 해라, 제임스. 두렵더라도 옳은 일을 해라.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크 편집국장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기로요. 사실 저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US 뉴스에는 분석가 개인 명의로 기고문을 낼 수 있는 채널이 있었거든요. 편집국장의 승인 없이도 발표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죠. 물론 그렇게 하면 마크와 완전히 등지게 되는 거였지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고문 형태로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초강대국이라고 붙였어요. 데이터 분석과 현장 취재 내용을 결합한 심층 리포트였죠. 오전에 기고문을 제출했습니다. 승인 절차가 있었지만 내용상 문제가 없으면 당일 게재가 가능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기고문이 올라갔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했죠. 제 이름과 함께 보고서가 게재돼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기사가 세상에 나갔으니까요.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진실은 말했습니다. 30분 후 마크 편집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죠. 내가 뭘 한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허락도 없이 기사를 냈냐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석가로서 진실을 발표할 의무가 있다고요. 편집국장이 막으려고 해서 다른 방법을 택한 거라고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이건 월권이라고요. 징계감이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처분이든 받아들이겠다고요. 하지만 기사를 내린다고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했어요. 이미 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기고문이 게재된 후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몇 시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죠. 나카무라 소장 측에서 또 뭔가 터뜨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모니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제 기사가 공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점점 퍼져나갔죠. 첫 번째로 반응한 건 방위산업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K방산 내용이 정확하다면서 공유를 했어요. 폴란드에 전차를 수출한 건 사실이고 3개월 만에 납품한 것도 사실이라고 검증해줬죠. 두 번째로 한류 전문가들이 움직였습니다. 문화 영향력 데이터가 맞다면서요. 뉴욕에서 미슐랭 별 받은 한식당이 11곳이라는 것도 확인해줬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의 글로벌 인기도 수치로 뒷받침해줬어요. 밤이 되자 주류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에서 제 기사를 인용한 후속 보도를 냈어요. US 뉴스 분석가가 한국을 세계 6위 강대국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었죠. 동시에 나카무라 소장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론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카무라 소장이 일본 정부와 재계로부터 자금을 받는 단체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헤친 겁니다. 그의 주장이 순수한 학문적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다르게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는 문제아 취급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처럼요. 데이비 첸이 다가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선배 기사 대박이라면서요.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다고요. 저는 확인해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제 기고문의 조회수가 US 뉴스 역대 분석 기사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죠. 댓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데이터와 현장 취재를 결합한 분석이 설득력 있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 홍보기사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댓글은 소수였어요. 대세는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오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BBC, 알자지라, 도이체벨레 같은 매체들이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한국의 부상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요. 저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에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K방산의 저력, 소프트 파워의 힘, 외교적 신뢰도,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함께 전달했죠.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나카무라 소장의 공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였어요. 그가 저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제 기사는 그냥 조용히 묻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 덕분에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됐죠. 마크 편집국장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사가 잘 되고 있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거겠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캐서린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캐서린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진실은 결국 힘이 있다고요. 당신이 옳았다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일단 첫 번째 고비는 넘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소장이나 일본 측에서 또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모르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던 것 같다고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던 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외조부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잘했다고 하셨겠죠. 기사가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반응은 계속 뜨거웠어요. 전 세계 언론에서 한국의 부상을 다루는 후속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제 기사가 도화선이 된 거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이었죠. 포브스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어요. 한국을 신흥 초강대국으로 조명하는 기사였습니다. 동시에 나카무라 소장에 대한 역풍도 거세졌습니다. 그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비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도가 추락했어요. 일부 일본 언론에서조차 나카무라 소장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크 편집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요. 며칠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호출한 거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긴장됐습니다. 마크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화가 났는지 당황했는지 모를 얼굴이었죠.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한 짓에 화가 났다고요. 자기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기사를 낸 거니까요. 징계를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당신 기사가 대박을 쳤다면서요. 조회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광고 수익도 올라갔다고요. 이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과적으로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틀렸다고요. 한국 순위를 내리려고 한 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마크가 사과를 하다니요. 예상 못한 전개였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라고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했어요. 세계 최강국 순위 보고서를 원래대로 발표하겠다고요. 한국 6위 그대로요. 당신의 분석이 맞으니 수정 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감정도 있었어요. 마크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 건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후자였겠죠. 어쨌든 결과는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US 뉴스 애널드 리포트에서 공식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 한국은 6위였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이었죠. 보고서 발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다뤘어요.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6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대서특필했고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났대요.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세계 6대 강국이 됐다니 감격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구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분석가의 역할인데 그걸 제대로 수행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캐서린과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축하한다고요. 캐서린이 잔을 부딪히며 말했어요. 저도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라고요.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뭘 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요.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여행으로요. 외조부가 싸웠던 곳도 가보고 싶고요. 캐서린이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면서요. 같이 가자고 했어요. 나도 한국 가보고 싶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보고서가 발표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뜨거워졌죠. 제 기사를 시작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특집호를 냈습니다. 한국 모델 세계가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죠. 한국이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조건에서 어떻게 강대국이 됐는지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포브스에서도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혁신 사례, K방산의 성공 비결, 한류의 경제적 가치.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을 조명했죠. CNN과 BBC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이라는 주제로요. 제게도 자문 요청이 왔어요. 일본 측의 반응은 조용해졌습니다. 나카무라 소장의 공격이 역효과를 낸 후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죠. 오히려 일본 내에서 한국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이벌 의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였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에 연사로 참석해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이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공식 초청이었으니까요. 포럼 전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김서연이 마중 나왔어요. 반갑다면서 환하게 웃었죠. 오랜만이라고요. 김서연이 차를 몰면서 이야기해줬습니다. 제 기사가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고요. 뉴스에서 많이 다뤘고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외국인 분석가가 한국을 공정하게 평가해줬다면서요. 저는 쑥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쓴 것뿐이라고요. 한국이 대단한 거지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김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면서요. 진실을 말해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요. 다음 날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 언론인들,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죠. 한국의 위상에 대해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참석한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이 왜 강대국이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저는 제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군사력만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와 외교적 신뢰도가 한국의 강점이라고요. 다른 패널리스트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였죠.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회복력과 인간적 가치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다고요. 토론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사를 잘 봤다면서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독일에서 온 정치학 교수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에 희망을 준다고요. 작은 나라도 노력하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에게 특히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전 세계 약소국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그냥 진실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세계에 영향을 준 거였죠. 캐서린에게 화상통화를 걸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캐서린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당신이 한 일이 의미 있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석가로 20년을 일했는데 이번처럼 보람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포럼이 끝난 다음 날 저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강민수 학예사가 동행해주기로 했거든요. 외조부가 싸웠던 낙동강 전적지를 방문하기로 한 거였어요.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KTX를 타고 대구까지 간 다음 차로 낙동강 일대로 향했죠. 강민수 학예사가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낙동강 전투는 한국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였다고요. 1950년 8월 북한군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유엔군과 한국군이 마지막 방어선을 친 곳이 바로 낙동강이었다고 합니다. 외조부도 거기서 싸웠던 거죠. 20살의 젊은 미국 청년이 지구 반대편에 와서 낯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겁니다. 전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70년 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지금은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었어요. 녹색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죠. 강민수 학예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다고요. 미군, 한국군, 그리고 다른 유엔 참전국 군인들이요. 그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이 평화로운 풍경이 있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조부도 여기 어딘가에서 싸웠겠죠. 부상을 입고 후송됐다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서 다쳤을 거예요. 그때 외조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적비 앞에 섰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큰 돌이었어요. 수천 개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외조부의 이름은 여기 없었지만 외조부와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이름이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이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왜 여기 왔을까요? 돈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영예 때문도 아니었겠죠. 아마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러 온 거였을 겁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요.
문득 제가 머릿속에서 외조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옳은 일을 해라, 제임스. 두렵더라도 옳은 일을 해라.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조부에게 보고를 드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옳은 일을 했습니다, 외조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외조부가 지킨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세상에 알렸습니다. 강민수 학예사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고 있었죠. 한참 후에 제가 고개를 들자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데려와줘서요. 강민수 학예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다면서요. 외조부님께서 지켜주신 나라를 세계에 알려줘서 감사하다고요. 전적지를 떠나면서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평화로운 들판, 일하는 농부들,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 70년 전에는 포탄이 날아다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웠어요.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6대 강국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숫자로만 봤을 때는 와닿지 않았던 게 이 풍경을 보니까 가슴에 들어왔어요. 외조부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구나. 외조부가 지킨 것들이 결실을 맺었구나.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민수 학예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전 용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강민수 학예사가 대답했습니다. 은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절대 잊지 않는다고요. 해마다 참전 용사분들을 초청해서 감사 행사를 열고 돌아가신 분들의 후손까지 찾아서 고마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왜 좋은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감사할 줄 아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면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포럼 참석, 낙동강 전적지 방문, 그리고 수많은 만남들. 김서연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지갑이었죠. 기념으로 드린다면서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요. 한국을 제대로 여행하고 싶다고요. 김서연이 웃으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이라고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의심과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6위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낀 후에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은 정말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 특별함이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작은 땅이었어요. 지도에서 보면 손톱만 한 크기죠. 하지만 그 작은 땅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캐서린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가웠죠. 안으면서 다녀왔다고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포럼, 전적지 방문, 강민수 학예사와의 대화. 캐서린은 열심히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요. 한국에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한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느낌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외조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외조부 저 다녀왔습니다. 외조부가 지키셨던 나라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세계 6대 강국이 됐어요. 외조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동료들이 저를 다르게 대했죠. 존중하는 눈빛이랄까요? 한국 기사 이후로 제 위상이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마크 편집국장과도 마주쳤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그냥 지나쳤죠. 아직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습니다. 다음 해 보고서 준비를 위한 거였죠. 회의 중에 마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시아 분석은 당신이 계속 맡을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맡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앞으로는 데이터만 보지 않고 현장도 함께 보겠다고요. 이번 경험에서 많이 배웠다고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자세라면서요. 그렇게 해달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중국 보고서 실패 이후로 저는 아시아를 두려워했어요. 또 실수할까봐 회피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 취재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저녁에 집에서 캐서린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내년에 한국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여행으로요.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보자고요. 캐서린이 좋다고 했습니다. 기대된다면서요? 저도 기대가 됐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고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어요. 제가 시작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소포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한국이었어요.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죠. 전쟁기념관의 그 항해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문서 복사본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강민수 항해사의 글씨였죠. 제임스 카터 선생님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선생님이 떠나신 후에도 외조부님의 기록을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새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동봉한 사진은 1951년 낙동강 전투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속 군인들 중 한 명이 외조부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대 기록과 대조해 본 결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1953년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에게 보낸 감사장의 원본 복사입니다. 외조부님께 직접 발송됐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조부님께서 흘리신 피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신 덕분에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조부님께 전해주세요. 대한민국은 당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강민수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군인 대여섯 명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피로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외조부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그런 것 같았어요. 감사장 복사본도 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로버트 밀러 씨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외조부가 이걸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이 지킨 나라가 이렇게 감사를 표해오는 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아마 뿌듯했을 거예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을 테니까요. 저는 사진과 감사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외조부의 젊은 시절 사진 옆에요. 두 개의 사진이 나란히 놓이니까 마치 시간이 연결된 것 같았어요. 70년 전의 외조부와 현재의 한국이요. 캐서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보고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한국에서 온 소포라고 설명해줬습니다. 편지와 사진을 보여줬어요. 캐서린도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름다운 편지라면서요. 외조부님도 기뻐하실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조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어딘가에서 보고 계시다면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외조부 감사합니다. 외조부가 지켜주신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저도 제 방식대로 그 나라를 위해 뭔가를 했습니다. 진실을 말했거든요. 외조부가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외조부가 대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제임스. 자랑스럽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앞으로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두려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그게 외조부에게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책상 위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외조부의 젊은 모습과 낙동강의 군인들. 그리고 옆에 놓인 감사장.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한국과 미국이, 외조부와 저가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국도 계속 성장할 거고 저도 계속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에 대해서요.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는지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기억하고 전하는 것. 그게 분석가인 제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이니까요.